안녕하세요, 복근입니다. 오늘은 웹서버 스케일아웃과 SPOF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SPOF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라고 해서 한국말로는 단일 실패 지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노드 하나가 망가지면은 시스템 전체가 이제 멈출 때 그 지점을 SPOF라고 하고, 중요한 점은 이제 싱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한 대가 아니면 됩니다. 여러 개가 있으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리플리케이션, 클러스터, 뭐 스케일 아웃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스토리지에서는 이렇게 리플리케이션, 클러스터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고요. 웹서버 같은 경우는 스케일 아웃을 씁니다. 뭐 그렇다고 뭐 스토리지에서 뭐 스케일 아웃 시켰다라고 해서 뭐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리플리케이션하고 클러스터의 차이는 뭐 어떤 게 있는지 레디스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케일 업, 더 좋은 서버로 바꾸는 게 아니라 서버 대수를 늘리는 겁니다. 서버 스펙을 올리면 올릴수록 가격이 급상승하거든요. 우리가 자전거 같은 것도 보면은 뭐 몇 천만 원짜리도 있잖아요. 엄청 비싼 거는. 뭐 그런 것처럼 서버도 하이엔드로 올라갈수록 갑자기 막 비싸지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서버로 여러 대를 구성해서 시스템의 성능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웹서버가 여러 대니까 유저들이 이제 접근할 때 어떤 서버로 붙을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뭐 특정한 장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그 부하 분산 같은 경우에 이 스위치 라우터 이쪽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료를 좀 변경해 가지고 만들어 봤는데요. 라우터는 이제 서로 다른 네트워크 간의 통신을 지원하는 거고요. 비싸요. 그리고 스위치는 라우터보다는 싸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네트워크 안에서 이제 통신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회사가 있고 회사 안에 여러 뭐 부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층이 있을 수 있고, 그때 이제 뭐 스위치를 쓸 수 있는데, 이 스위치를 그 안에서 쓰다가 이 회사 바깥으로 나갈 때는 나가는 지점에 라우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스위치에는 L1, L2, L3, L4, L7 스위치가 있는데요. 여기서 L1이라고 말하는 거는 OSI 7 레이어에서 말하는 레이어 1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L1이 제일 싸고 L7이 제일 비싸요. 그러니까 가격 차이가 나니까 적정한 곳에 딱 필요한 만큼의 스펙을 가지고 있는 스위치나 라우터를 쓰는 게 좋겠죠. OSI 7 레이어가 나와서 잠깐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여기 오른쪽이 OSI 7 레이어예요. 왼쪽은 TCP/IP 모델이라고 하는데, OSI 7 레이어 OSI 모델을 이렇게 7개로 되어 있는 이 모델을 4개로, 프로그래머가 이거 다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요거 4개만 알면 된다 라고 해서 간략화 시켜 놓은 겁니다. 이거 다 달달 외워봤자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까먹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레이어 2가 맥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거예요. 맥 어드레스를 사용하는 레이어이고, 그 위에부터 3 레이어가 IP, 그 다음에 네 번째 레이어가 TCP UDP, 그 다음에 7 레이어가 HTTP, PS, 뭐 FTP, SSH, 뭐 이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프로토콜들을 이제 사용하는 레이어인 거죠.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거는 2, 3, 4, 7 요거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리고 1은 얘는 뭐 아무것도 모른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2 레이어는 맥, 3 레이어는 IP, 4 레이어는 TCP, 7 레이어는 HTTP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나머지는 분명히 다 까먹을 겁니다. 요거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스위치가 이제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L1, 레이어 1, 얘는 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그랬죠. 그래서 더미 허브라고 부릅니다. 얘는 패킷을 받으면 자기 포트에 물려있는 모든 그 랜선에다가 그 데이터를 몽땅 다 전송해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냥 다 브로드캐스팅 해버리는 건데, 이걸 당연히 이제 쓸 리가 없죠. 근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쓰냐면, 만약에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셋탑이 있어요. 셋탑 박스가 있다고 치면, 셋탑 박스가 있다고 치면 여기 이제 패킷이 들어왔어요. 여기다가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이제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근데 뭔가 이제 동작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패킷이 어떻게 들어오길래 앱이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지? 이상하네? 하고 이제 이 셋탑 박스에다가 디버깅을 하려고 뭐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설치하고 뭐 그러려고 하면은 제대로 잘 안 돼요. 이 셋탑 박스는 보통 메모리도 되게 한정되어 있고 하드디스크도 되게 작거든요. 그래서 OS 같은 것도 되게 필요한 것만 딱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서 이 안에서 개발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럴 때 만약에 이 에런의 그 더미 허브를 물리고, 하나는 내 PC, 하나는 셋탑, 와 이거 글씨 쓰기 너무 어려운데? 셋탑을 이렇게 글씨 쓰기 너무 어려운데 이렇게 물려놓으면은, 이렇게 해놓으면은 패키지 들어왔을 때
내 컴퓨터에서 뭐 와이어샤크 같은 프로그램 써가지고 이제 패킷 캡처해가지고 보면은 패킷에 대한 디버깅이 더 쉽겠죠? 뭐 이럴 때 씁니다. 그 외에는 쓰는 거는 요즘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L2 스위치, 레이어 2는 이제 맥을 쓴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맥 어드레스를 그 스위칭 허브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목적지에만 전송할 수 있어요. 하지만 IP는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L3 스위치, 얘는 이제 IP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허브에 패킷을 보낼 때 IP가 뭐 몇 번부터 몇 번까지는 뭐 다른 네트워크에 있는 거다 그러면 얘는 그렇게 보내줘요. 이걸 가지고 이제 라우팅 기능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필요가 있다면 이 L3 스위치를 써야겠죠. 그리고 L4 스위치는 이거 TCP인데 제가 잘못 적었어요. 이거 TCP예요. TCP UDP. 이건 바꿔놓을게요. TCP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부하 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장비적으로 부하 분산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얘기할 때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L4 스위치라고 얘기합니다. L7 스위치도 있는데 그냥 장비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냥 다 L4 스위치라고 얘기해요. L4 스위치는 뭐냐면은 아까 전에 이제 레이어 7이라고 말씀드렸던 이 HTTP 이 프로토콜까지 인식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정보까지 인식해서 부하 분산이 가능한 거예요. 뭐 어떤 경우에 사용하냐면 또 HTTP 헤더에 뭐 어떤 특정 정보가 있다. 그러면 이 정보는 저장을 해놨다가 얘는 A라는 사용자가 보내는 패킷이니까 얘는 뭐 웹서버 A로만 보내. 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F4 스위치, L7 스위치 이렇게 장비적으로 이름을 요즘엔 잘 얘기 안 하고요. 그냥 다 통칭해서 그냥 로드 밸런서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그냥 부하 분산이 가능하면 그냥 다 로드 밸런서예요. 당연히 로드 밸런서마다 기능이 조금씩 이제 다르겠죠. 이 로드 밸런서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도 있는데 그냥 서버 하나 만드셔가지고 HA 프록시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받아서 여기서 실행을 시키면은 로드 밸런서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밸런서가 이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표현한 그림인데요. 브라우저에서 로드 밸런서로 이제 요청을 이제 하게 되겠죠. 여기 REQ, 진짜 REQ 리퀘스트를 이제 보내게 되면 로드 밸런서가 뭐 어떤 규칙에 의해서 웹서버를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처리를 하도록 맡길 거고, 끝나면 다시 리턴 받고 다시 이거를 브라우저한테 이렇게 넘겨주게 될 겁니다. 그런데 로드 밸런서도 하나만 있으면 이제 SPOF잖아요. 그래서 로드 밸런서를 여러 개 둘 수 있는데,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로드 밸런서는 도대체 어떻게 지정을 하는가? 우리는 그냥 도메인 네임만 가지고 접속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찾아가는지 그 다음부터 알아볼게요. DNS 라운드 로빈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DNS에 내 도메인으로 여러 서버 IP를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드 밸런서의 IP 목록을 이렇게 쭉 넣으면 돼요. 아까 3개 있었잖아요. 그 3개의 IP 목록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순번대로 돌아가면서 내가 DNS 리조빙을 할 때 순번대로 하나씩 유저들한테 이제 IP를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DNS 리졸브라고 하는 게 DNS를 보냈을 때 IP를 이렇게 전달받는 그 과정을 DNS 리졸빙이라고 합니다. 네, 도메인 to IP. 근데 이게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뭐냐면은 하나가 아니라 이제 2가지예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DNS 서버에서 이제 특정 도메인으로 받은 IP는 일정 기간 동안 로컬 PC에 설정한 TTL 시간만큼 캐싱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로컬 PC에서 설정한 TTL이 아니라 도메인을 등록할 때 TTL 값을 설정할 수 있는데 그 시간만큼 캐싱이 돼요. 그러니까 그 도메인의 IP 목록을 내가 뭐 추가 변경하거나 뭐 이렇게 하더라도 바로바로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DNS 서버들도 캐싱을 해요. 내가 어느 DNS 서버에다가 도메인이랑 IP를 집어넣어 놓으면 그 DNS 서버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DNS 리졸빙 리퀘스트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DNS 서버들로 이렇게 전파를 해주거든요. 걔네들도 캐싱을 해요. 그래서 TTL 시간만큼 이제 시간이 걸리는 거고, 그래서 이 TTL 시간을 짧게 만듭니다. 너무 짧게 만들면 이제 좀 그러니까 20초에서 한 1분 정도로 보통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단순히 그냥 순서대로 IP를 그냥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수 없으면 이제 특정 IP로 트래픽이 몰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TTL 시간 짧게 가져가면 그 몰리는 문제가 좀 해결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뭐 한 일주일, TTL 시간을 한 일주일 정도 가져갔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 한 서버에 엄청나게 몰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떤 유저는 그 서비스를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유저는 적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첫 번째 로드 밸런스로 붙은 유저들은 엄청 많이 이용하는데 두 번째 밸런서로 붙은 유저들은 서비스 이용을 좀 적게 한다면 당연히 이제 로드 밸런서 A 쪽에 이제 부하가 몰리겠죠. 그래서 더 좋은 DNS가 나왔습니다. DNS에서 설정된 로드 밸런서에 헬스 체크를 하는 기능도 있어요. 이 로드 밸런서가 살아있나 죽어있나 이제 체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서비스를 할 때 위치 기반으로 최적의 서버 IP를 찾아주기도 합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은 미국에 가까운 서버 IP를 보내주고 한국에 있는 사람은 한국에 가까운 서버 IP를 이제 보내주는 거죠. 지금 여기서 이제 로드 밸런서가 될 거고요. 그리고 IP별로 가중치를 두어서 부하 분산도 가능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AWS의 라우터 53, DYN의 DNS 등이 있습니다. 다른 클라우드에도 이런 기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부하 분산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하게 되는가? 뭐 로드 밸런서마다 다르겠지만 TCP를 사용할 때는 이제 TCP 커넥션 수에 따라서 이제 분산이 가능할 수 있고요. 뭐 특정 시간, 뭐 최근 1시간 동안 트래픽이 어디에 가장 많이 몰렸는가? 그쪽은 좀 덜 보내주고 트래픽이 없는 서버 쪽은 좀 많이 보내주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중치를 둘 수 있어요. 서버가 스펙이 특출나게 어떤 한 서버가 좋다고 하면은 그쪽에다가 좀 리퀘스트를 많이 몰아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HTTP 리퀘스트 카운트, 이것도 뭐 특정 시간 동안 HTTP 리퀘스트가 많은 쪽은 좀 덜 보내주고 적은 쪽은 많이 보내주고 뭐 이럴 수 있겠죠. HTTP 분석이 가능하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아까 봤던 스위치 중에 L7 스위치 정도 급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TCP까지만 가능하다? 이러면 이제 L4 스위치급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로드 밸런서가 헬스 체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잠깐 좀 살펴보면 단순히 TCP 연결 가능 여부만 확인할 수도 있어요. TCP 연결을 해보고 연결되면 잘 살아있구나 이렇게만 확인할 수도 있고요. 헬스 체크용 API를 만들어가지고 로드 밸런서가 그 주소를 호출해서 리스폰스가 200으로 떨어지는지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HTTP 핸들링까지도 가능하다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코드를 좀 더 집어넣으면 좀 더 엄격한 헬스 체크가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웹서버가 레디스하고 연결도 잘 돼야 되고 MySQL하고 연결도 잘 돼야 돼요. 그렇게 치면 이 헬스 체크 API 안에다가 레디스에 커넥션을 하나 만들고 뭐 핑 같은 의미 없는 가벼운 그런 커맨드를 하나 호출해보고 OK가 잘 떨어졌다. 그리고 MySQL에도 뭐 커넥션 하나 만든 다음에 아니면 뭐 미리 만들어져 있는 커넥션에다가 select 1 뭐 이렇게 되게 가벼운 쿼리를 하나 날려보고 리턴이 잘 되면 MySQL까지도 지금 잘 동작하는구나 까지도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엄격하게 시스템이 멀쩡한지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시스템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로그인 패킷을 이렇게 보냈어요. 로드 밸런서가 뭐 얘를 지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얘가 MySQL로 쿼리를 해가지고 아이디 패스워드가 맞는지 확인을 한 후에 해당하는 인증 정보를 레디스에 저장하고 그 다음부터는 레디스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다시 브라우저까지 로그인 잘 됐다고 보내주는 그런 흐름이 있다고 이제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때 로드 밸런서가 분산이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일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리퀘스트를 웹서버 A하고 B 어디로 보낼지 예측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패킷을 리퀘스트를 한 10개 보냈는데 5개는 웹서버 A한테 가고 5개는 웹서버 B로 간다. 이럴 경우에 로그인하고 난 다음에 그 세션 정보를 레디스에 넣지 않고 웹서버 A의 자체 메모리에다가 이제 캐싱을 하면 이렇게 하면 이제 더 빠를 거 아니에요, 접근이? 그럼 웹서버 B로 리퀘스트가 갔을 때 로그인을 다시 하라고 나오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당연히 레디스에다가 넣는 게 맞죠? 그래서 인증 정보를 그때그때마다 레디스에서 가지고 와서 확인을 하게끔 하는 게 맞죠. 그런데 로드 밸런서가 분산이 일관적이에요. 속도를 위해서 어떤 데이터는 웹서버 자체 메모리에다가 이제 캐싱할 수 있거든요. 레디스에서 가지고 오는 것보다 훨씬 빠르겠죠. 당연히 IO가 없는데. 메모리 IO는 이제 있는 거지만 네트워크 IO보다는 훨씬 빠르죠. 근데 이때 IP를 기준으로 만약에 부하 분산을 해준다고 치면 모바일일 때는 이제 위치 이동하면서 IP가 변경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도 레디스에 캐싱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로드 밸런서가 분산은 이제 보장해줘요. HTTP 헤더의 특정 정보, 뭐 쿠키나 JWT 이런 인증 정보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분산이 일관적으로 이제 보장을 받으면요. 웹서버 자체 메모리에 이제 캐싱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정말 버그가 없는지 좀 잘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웹서버 자체 메모리에 캐싱을 꼭 해야 되는 거냐. 근데 꼭 해야지만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브라우저에서 만약에 특정 도메인으로 IP를 리졸빙을 할 때 뭐 적정한 IP를 전달받기 위해서 DNS에 물어봐가지고 좀 더 좋은 DNS를 쓰는 게 이제 뭐 좋은 거죠. 물어봐가지고 받아서 이거를 특정 로드 밸런서로 리퀘스트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거고, 로드 밸런서는 부하 분산을 통해서 여러 웹서버들로 부하를 이제 분산시켜 줄 수 있는 겁니다. 로드 밸런서는 여기서부터가 이제 서버 시스템이잖아요. 로드 밸런서는 사실상 서버 시스템 안에 있는 가장 프론트엔드와 근접한
노드들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까운 게 이제 웹서버들이겠죠. 얘들 이제 리퀘스트를 받아줘야 되니까. 당연히 이 뒤에 뭔가 복잡한 것들이 더 많을 수도 있죠. 시스템이 간단하면 뭐 여기서 이제 끝낼 수 있고요. 뭐 사실상 메시지 브로커가 이 서버 안에 있어도 되는 거고요. 간단하다면. 근데 뒤쪽에도 뭔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백엔드 시스템의 요 앞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는 MySQL 스토킹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